예, 58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작론. 여기는 이제 구조와 형태라는 내용인데요. 이 구조라는 건 이제 스트럭처라고 나오죠. 58쪽에 보면 스트럭처. 우리가 문법의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시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거기 그 58쪽이 첫째 줄에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이 그 두 번째 단락에 롤랑 바르트가 나오죠. 58쪽, 58페이지. 58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롤랑 바르트가 나오잖아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비평가예요. 이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비평가이죠. 아주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산문에 무언가를 더한 것이다. 또 산문은 뭐냐? 시에서 무언가를 뺀 것이다. 그 말이 멋있죠. 산문에다가 무언가를 더한 것이 시라는 거예요. 산문은 시에서 뭔가를 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에 무언가는 언어 외적인 자질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듬, 화자, 정조, 태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르트가 생각하는 그런 시의 개념은 또 노드럽 프라이는 유명한 비평가죠. 시라는 것은 언어적인 음성 요소와 언어의 의미적 요소가 결합됐다. 음성과 의미가 결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시라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던지는 마법이다. 거기 59쪽에 거기 첫째 줄, 둘째 줄에 밑줄 치세요. 반복하고 웅얼거리며 수수께끼를 던지면서 언어를 가지고 행하는 마법이시다. 말이 멋있죠. 언어의 마술사라는 것이 시인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도 언어에 의존하지. 당연히 언어를 쓰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다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시 읽기와 시 쓰기에서 유의할 구조는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서로 맞물려 있으며 긴장 관계, 특수한 내적 관계를 맺는 세트다. 이걸 이제 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시는 맞물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렌트 히트가 말하는 텐션이죠, 텐션. TENSION 이 알렌트 히트라는 유명한 비평가가 있죠. 시라는 건 긴장이다. 긴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김소월의 왕십리라는 시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 60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묶음이라는 거, 세트라는 건데 이 왕십리라는 시를 볼게요. 보면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들의 스문 아래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웬걸 저새야 올려가든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 타고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온다. 천안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도 한 닷새 오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온다. 이게 나왔는데 이 시는 결국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행과 연을 거기 옆에 쓰시면 좋아요. 나누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분절이라고 하거든요. 분절. 또 계속해서 반복성이 일어나요. 이 김소월의 시의 특징이 반복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가 이제 재밌는 게 보세요. 반복을 하는데 약간 이걸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반복 플러스 변주. 이 변주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 왜 변화인지 예를 들을게요. 자, 비가 온다 있죠, 처음에. 그 다음에 오누나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오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지라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왔으면이 있어요. 실제 행은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이렇게 온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뭡니까 변화를 일으켰죠. 이게 이제 변화거든요. 반복은 온다는 거잖아. 이건 다 온다는 의미인데 그 글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으로 어미의 변화라고 하죠. 어미가 변화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의 지속성과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가도가도라고 있을 거예요. 가도가도 왕십리. 이연의 마지막 줄에 이 가도가도 같은 경우는 행의 반복이죠. 그래서 행위가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가 반복과 변주를 참 잘 해놓은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1쪽으로 넘어가면요. 61쪽입니다. 61쪽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거기 6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소월은 행을 나누고 음가를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했다. 그러니까 쓸 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 걸 취사 선택이라고 그래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시에다 가져온다. 그래서 긴장을 이룬다. 테리 이글턴도 유명한 비평가거든요. 시는 행들이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를 작가가 결정하는 허구적이며 언어가 창의적인 도덕적 진술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는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 결정하잖아요. 이행으로 쓸지, 뭐 삼행에서 끊을지, 사행에서 끊을지, 또 어떤 거는 전체가 안 끊어지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이 뭐 어떻게 쓸지 결정을 하고 어디서 행을 나누고 이런 거는 시인의 결정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62쪽. 그래서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나오죠. 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끝맺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산문시도 있지만 시는 운문이에요. 운문. 이 산문은 수필이라든가 소설 같은 걸 산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이제 운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63페이지를 보세요. 63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행을 끊고 나누고 연을 끊는 것과 별개로 문장보호를 찍어요. 문장보호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콤마를 찍거나 느낌표를 찍거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구두점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이상의 시 같은 데 보면 이 띄어쓰기도 안 돼 있죠. 이상의 시가 자동기술법이잖아요. 띄어쓰기가 거의 없는 시 이런 식으로 쓰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라는 것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이제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거기 63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줄. 이상이 쓴 오감도 연작에는 시의 띄어쓰기가 무산되고 무시되고 문장 보호도 생략되었거나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다고 나오죠. 문장 보호도 생략되고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상의 작품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상의 소형 위제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소형 위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면 이 소는 바탕 숫자고요. 한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영자 밑에 영자는 번영한다. 그 소형 위제 제일 밑에 소는 바탕 숫자, 영자는 번영한다, 위는 삼다. 제는 제목이라는 뜻이 제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형 위제라는 걸 뭐 한자적으로 보면 어떤 번영하는 그런 바탕을 제목으로 삼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상의 시는 제목부터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이상의 이 시를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65쪽 원문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띄어쓰기가 이게 없는데 이제 이건 편의상 여기에서는 이제 띄어쓰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상은 시에서 띄어쓰기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65쪽에 보면 여기 나오죠. 첫째 줄에 원문에서는 띄어쓰기를 무시한다. 그리고 문장 보호도 생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자동기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65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죠. 거기 밑줄 치세요.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인의 개성, 이런 것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 시 속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변화와 변주다. 거기 65쪽 밑에서 넷째 줄이 나오죠. 변화와 변주라고 나와요. 변화와 변주. 이게 왜 변화와 변주냐면 여기도 그 64쪽에도 보면 보세요. 이라고 써진 것에 넷째 줄에 노미냐라고 나왔죠. 노미냐. 여기 썼고요. 3에서도 마지막에 하느냐 이렇게 반복이 되죠. 하느냐, 뭐뭐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을 이제 보면 약간씩 이제 의미들이 이제 변주가 좀씩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죠? 운다라는 것도 뭡니까? 거기 첫 번째 일이라고 써진 것에서 세 번째 줄에 서름이란 말이죠. 서름. 세 번째 줄에 서름이 있고요. 또 이라고 써진 거에서 둘째 줄에 또 서름이란 말이 있죠. 서름. 이렇게 서름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회에서도 보면 이제 그 벽돌을 씹어서 원통하게 배고파 이지러진 헝겊 심장을 돌아다 보면서 왕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 시가 반복을 하다가 이제 3회에서는 또 변화가 없어져 버렸죠. 이 서름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이제 변주를 일으키는 시의 형태로 이제 이 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러니까 이상의 시는 그래서 초현실주의라고 해요. 시를 리얼리즘, SURREALIS. 라고 이제 쓰는데,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렇게 이제 쓰긴 썼지만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써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7쪽의 형태와 스타일은 정신의 반영이다. 여기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에서 문장 보호를 쓰는 방식을 써놨어요. 문장 보호. 여기 67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 보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능을 발휘한다고 나오고 있죠. 문장 보호. 그래서 거기 이제 그 67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산문 내지는 줄글이 보여준 토의성, 논리성을 벗어나는 시의 경우다. 그렇죠? 토론하는 거, 토론, 논리적인 거, 논리성이 없는 시.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소형 이제 같은 게 논리성이 별로 없죠. 환상, 몽상, 이런 무의식, 이런 걸 쓴 시라는 거예요. 자동기술법이라는 시 자체가. 또 둘째, 그 밑에 있죠? 분절을 만들어내는 것, 리듬의 문제. 자, 분절을 만들어내는 것은 뭡니까?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68쪽. 셋째는 세 번째 줄. 시를 쓸 때 문장을 나누는 행의 단위와 읽히는 의미 단위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행의 단위와 읽히는 의미의 단위가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행간 걸침이라고 그래요. 행간 걸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에게로 이런 시가 있어요. 가는 뭐 외로움의 번개 쪽에 이렇게 쓰고 막 이제 시를 쓰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감전되었다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한 줄로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이제 그리고 나는 뭐 학 이렇게 써놓고 교회 갔다. 원래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걸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간 걸침. 이런 그 형태들이 시 속에서도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묘사나 진술에서, 묘사는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죠. 시 공간의 간격이 비약이 심할 경우에도 문장 보호를 무시한다. 비약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문장 보호를 무시하고 쓰는 경우를 정리했지만 찍어야 할 것에 구두점을 찍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두점을 찍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점을 마침표 이런 것을 이제 찍긴 찍어야 되는데 빼지 않아도 된다면 그 마침표를 찍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예를 들면 그 69쪽에 보면 시가 나오죠. 여기 보면 시가 있는데 보통 시에서는 마침표를 이렇게 안 찍지 않습니까? 미완성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3행에 보면 집 한 채, 거기 마침표 있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집 한 채에 마침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싶었다, 거기 69행에 그 아이들 소리들이 보고 싶었다 있죠. 거기도 마침표가 찍혀져 있죠. 이렇게 마침표를 안 찍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마침표를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뭡니까? 노양림의 꿈이라는 시가 70쪽이 나오는데 이 작품의 핵심은 여기 써놓으세요. 바다를 마주한 인간이 겪어내는 고통, 꿈이 여러 가지 예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치환하며 차례로 등장한다. 차례로 등장한다. 이게 이제 이 시의 특징이에요. 바다를 이제 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간이 겪어내는 고통과 꿈이 여러 가지 대상으로 바뀌면서 차례로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참 재밌는 게요. 잠깐 앞에 68쪽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68쪽의 첫 번째 그 연행에 보면 바다가 앞에 와 있었다. 여기 네모 쳐보세요. 일행 있죠, 일행. 68쪽에 바다가 앞에 와 있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70종의 저쪽 쪽에 바다는 늘 앞에 와 있었다. 뭐가 차이가 나냐? 늘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갔죠. 지금 일행에서는 그냥 바다가 앞에 와 있었다잖아요. 바다가 앞에 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바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는 말도 는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는이라는 주격대사를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그것도 약간 반복이면서도 좀 뭐랄까요? 반복과 변주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시를 쓰는데 결국은 바다를 마주한 인간이 겪어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71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에 세 번째 쪽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제 훗날 세 번째 쪽 바다라는 시어는 노양님 시의 시적 시의 대상 세계와 존재론적 기반을 드러내는 핵심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 실제 바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꿈이라든가 71쪽에 넷째 줄에 있어요. 노양님의 시의 대상 세계와 존재론적 기반을 드러내는 은유다. 바다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일별해서 이제 몸부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그 바다를 앞에 두고 몸으로 감각한 사물들을 이렇게 이제 약간 직유법으로 써놨죠. 철사 토막 같은 폰 이런 식으로 육조 다다미빵, 다다미가 이렇게 있는 방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사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시인의 고통,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조와 형태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이 시의 구조와 형태는 마침표라든가 콤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인이 쓰고 싶으면 의도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띄어쓰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 자동기술법이라고 이야기도 드렸고요. 시 속에는 이렇게 어떤 구조, 그리고 또 시는 반복만 있는 게 아니고 반복을 통해서 변주가 있다. 반복도 있고 변주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토대로 해서 한번 자세히 이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에 대한 그 이해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제가 백날 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읽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